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각 산업별로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한 분야별로 전망을 해보면서 또 우리들도 나름대로 증시 대비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얘기 그러시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좋은 얘기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와 네. 관련해서는 워낙 네. 암울하다 보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는 글쎄 매년 연초 연말에는 질문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현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깊게 가면 이건 정치 논리로 또 빠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 예. 분야에서 봤을 때 네. 내년에도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 정책의 기조죠. 이 기조가 어떻게 보면 2018년과 2019년, 2019년까지 가장 중요한 현 정권의 정책 기조였었다. 예. 그럼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를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정책 수단들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얼마만큼 유지했었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먼저 팩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하고 2019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꽁충 뛰었죠. 예. 예. 그러니까 기존 연도들과 어떤 기준 연도들과 비교해봐도 껑충 뛰었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굳이 비판을 해보자면 모든 것이 저저전데 네. 저물가, 저성장, 저고용, 저투자, 저금리 모든 것이 전데 최저임금만 이렇게 높으면 과연 이게 적절한 정책 수단일까? 현재 경제와 어울리는 정책 기조였을까? 예.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했었던 겁니다. 결국 소득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혹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보고자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임금이 올라간다고 소득이 늘어나기보다는 임금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불안해져서 오히려 소득이 0인 계층들이 늘어나면서 예. 평균적으로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5분위 소득,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급등하는 흐름을 유지했었고요. 예. 그런 경과 속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현 정부가 목표했던 방향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졌죠. 예. 그래서 실제로 소위 매출액이 주는 빵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건비만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더 일을 하지 하면서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도 야기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크게 낮춥니다. 네. 결국 이런 기조가 대변하듯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흐름이 가속화되기는 어렵다. 특히 2019년까지 이어졌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 바로 설비 투자, 건설 투자예요. 예.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마당에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예. 결국 소득주도 성장 정책보다는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 기조로의 전환.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조금 많이 약화된 흐름. 나쁘게 얘기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끝났다라는 표현이 들 만큼 그런 흐름을 2020년부터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나 근로자가 주도가 된 소득 성장이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소득 주도 성장이 정부 주도한 소득 성장으로 계속 가는 모습이었고 네.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나 또 부작용들이 오래 나타나다 보니까 네. 기조의 탄력은 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그 중에도 저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네. 우리 경제가 맞닥뜨려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네. 하다 보니 뭐 각종 공포, 아래 공포도 있고 네.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뒤에 공포는 나타날 수 있어. 네. 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하반기 들어서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내년 전망에서 예. 이 뒤의 공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내년은 디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판단하기도 좀 서투른 감이 있어요. 그런데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역시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죠. 2000년대는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3.5% 수준이었죠. 제가 빨간색 선으로 일부러 그어놨습니다. 예. 근데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끝나고 그 이후 2010년대를 보면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깔아앉죠. 결국 구조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우리가 안정적인 물가,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안정 물가 제도 하에서 목표 물가가 2%인데 그 목표 물가를 훨씬 밑도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프는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더군다나 2019년과 20년을 더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 2019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0.4%예요. 기존 7월 달에 전망했던 값이 0.7%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도 하회하는 만큼 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19년 월별 물가 상승률을 좀 생각해 보면 계속 1% 밑으로 계속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특히 최근 몇 개월, 3개월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 정도라면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는 목표 물가보다도 하락하는 그리고 1%도 안 되는 그리고 마이너스도 몇 번 찍는 이런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라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GDP 디플레이터도 마이너스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예. 디플레이션에 한번 처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마치 만성 질환과 같아서요.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게 학술 용어기도 한데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성 질환처럼. 예.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전망하면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안 해요. 물건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부진해지니까 투자 수요도 부진해지고 그러면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죠.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없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것처럼 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디플레이션 우려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 뭔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자 하는 정책적 대응을 강구하자. 아무 우려가 없다 하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우려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어떤 정책 대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물론 디플레이션에 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행도 내년 물가 상승률을 1%로 전망을 했고요. 올해보다는 나아지고요. 네.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국제 유가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제 유가 EIA 전망치를 보면 내년 2분기까지 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내년 2분기부터 완만한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올해만큼 2019년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려가 있다라고 스탠스를 가져가고 만반의 준비를 정책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도 해드립니다. 장기 저물가에 대한 그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한국은행은 또 어떤 스탠스를 펼칠까? 통화 정책에 있어서 왜냐하면 FO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지표도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네. 우리는 뭐 상승할 지금 분위기는 아니고 네. 추가로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부담이 없을 될 수 텐데 있죠. 내년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경제 알지 못하는 사람, 경알못을 위해서 간단한 상식을 말씀드리면 예.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2%라는 목표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저물가에서 물가 상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낮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 혹은 네.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전제로 깔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안살림 내부만 보기보다는 바깥 살림, 소위 말해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인하할까 이것을 또 많이 지켜보잖아요. 네. 미국도 세 차례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고 네. 우리나라도 두 차례 인하를 했지만 내년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낮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예.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이나 일본, 스웨덴과 같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한 나라들도 있고 주요 신흥국들도 다 같이 금리를 인하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바깥 살림을 보면 낮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지금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그래프가 있죠. 우리나라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의 1.2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결국 이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것보다도 조금 더 낮은 한 단계 정도 낮은 그 정도의 금리 어쨌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기 부양과 적정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낮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한 단계 더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 스탠스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행 측으로서도 참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안이 많아서 어떤 스탠스를 계속 보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FMC에서도 좀 더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봐야 될 테고요. 올해 내년도 그 예산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국회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안 통과가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500조 이상은 책정이 돼서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깎이는 게 해봤자 한 1조 원 이상을 협의를 보면 한 그렇죠. 510조 원 정도로 네. 예상이 되니까 예. 이걸 좀 쪼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질문이기도 한데 네네.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도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네. 그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 일본의 상황이 먼저 어떨까라는 네.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지표로는 일본의 판정패라고 해도 좀 다름이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예산안 통과를 통해서 네.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진짜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내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이 계속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잃어버린 30년화 예.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튼튼할 때 아무리 깡패라도 네. 내가 튼튼할 때 약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픈데 어쨌든 싸우려면 나도 상처를 입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무역 전쟁을 한국과의 전쟁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또 부메랑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네.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IMF가 전망한 2020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5%예요. 네. 2019년도 1%가 안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일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긴 어렵다.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한일 무역 전쟁도 그렇고 이게 2019년에 중요한 한국 경제의 악재였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2020년에 더 격화되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예.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요한 숙제가 있죠. 그게 바로 올림픽이죠. 예. 도쿄 올림픽을 성대하게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때 선보였던 그 주요 기술이 5G거든요. 그렇죠. 5G 네. 시범 무대라고 봤었는데 일본은 더군다나 수소 사회를 런칭하는 네. 하나의 쇼케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성화봉송도 이제 수소로 성화봉송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올림픽 스테디움부터 예. 공항까지 연결하는 수소버스로 네. 다 실어 나르고요. 중간중간에 수소 연료 충전소도 있습니다. 예. 일부러 수소 충전하는 절차도 한두 번씩 아하. 보여줄 거라고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경제를 리딩하는 우리 일본 경제다. 이걸로써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에서 뭔가 다른 활로를 개척해보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옆에 나라하고 계속 다툼이 있으면 네. 이게 좀 어렵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만약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 올림픽 보이콧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시 2020년은 쉬어가는 해 적어도 이 한국과의 갈등이 딱 없어지긴 어렵겠지만 예. 어쨌든 쉬어가는 해라고 본다면 2019년보다는 20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제가 주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적반하장 일본이라 한다면 네. 주반하장 한국,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집중 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 대응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물어서 적극적으로 이 공급처를 다시 찾아주고 예. 국내에서 혹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예. 찾아주고 그 차액만큼 원가가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차익만큼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주반하장, 주인이 도둑을 혼낸다. 예. 이런 액션들이 가해지면서 일본이 더 어려웠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예. 근데 그런 대단한 주반하장의 모습 속에서 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예산안에서 결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해보자. 다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말자. 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상황을 누가 공격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자 하고서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는 중요 소재, 주요 어떤 부품, 주요 어떤 장비들은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자. 그래서 자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이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또 진척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설비 투자도 개선되는 이런 선순환을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 오늘 최장기 예, 그러게요. 미결인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길 바라야겠죠. 일본과 관련해서는 또 전화 위복이 되길 바라겠고요. 예산안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 네. 어쨌거나 예산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네. 이 슈퍼 예산안이 그래서 나온 거기도 한데 네. 실제로 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정책 기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원론에서 얘기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네.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 추가적인 금리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역시 재정 정책도 슈퍼 예산안을 기획하면서 경기 부양의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슈퍼 예산이 아닌 적극적이지 않은 비적극적 소극적 예산 계획이라면 재정 정책 차원에서 경기 부양의 기회가 더 없을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의 기회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도 슈퍼 예산을 마련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예산 증가 속도를 보면 9.5%나 늘었었죠. 작년도. 근데 올해 예산, 물론 이 예산 확정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예산 안에서 확정 예산이 크게 변동하진 않습니다. 예. 내부 내역에서 좀 변동이 있는데 이 규모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슈퍼 예산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장적 예산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부모가 아이한테 용돈을 얼마 줄게, 용돈 이만큼 늘려줄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아이가 이 늘어난 용돈을 가지고 불량식품 사 먹을지 우유 사 먹을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다 집행하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어디에다가 예산을 쓰는지를 볼 수 있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2019년 예산과 2020년 예산안을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12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4번 환경, R&D, 산업중소에너지, SOC 이게 경제부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경제부문 예산을 중심으로 2019년은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결국 예산 규모를 늘리긴
했지만 좀 경기 부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었던 건데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이런 경제 부문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죠. 예. 특히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R&D 예산, 산업 중소에너지 부분의 예산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편성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런 예산을 활용하고 민간 설비 투자가 또 진척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경기 부양의 기회가 예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제 다 가서 네. 어제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마무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도 2019년 경제 전망 책을 내면서 2019년은 결정점이다. 하강 국면이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2019년이 저점이죠. 그러니까 2018년이 2.7%로 그나마 괜찮은 성장을 유지했었는데 2019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였다. 2.0%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재밌게 2017년, 2018년이 나름의 호황, 나름의 괜찮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었던 이유는 수출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죠. 네.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2020년은 완만한 반등이 있을 것이다. 2.2% 정도를 전망합니다. 완만한 반등이기 때문에 뚜렷한 회복이라고 느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2019년보다는 나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 자체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앞으로의 경제 흐름들을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제가 내년에도 흐름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글로벌 그리고 국내 경제 전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